네, 지금부터는 10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월요일은 별건 없고요. 네. 9월에 이제 일본 공작기계 수주, 공작기계가 이제 설비 투자에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10월 12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는 게 한국은행이 금통위 네.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리 올린다는 의견도 좀 많더라고요. 예, 이게 요즘에 11월에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예, 근데 10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좀 반반 지금 네. 의견들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10월 13일 날은 되게 좀 중요한 날인 게 일단 중국의 9월 수출 데이터가 네. 그날 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까지 나오게 되고 FOMC 9월 의사록도 네.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연준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10월 14일 날도 역시 중요합니다. 중국의 9월 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동시에 발표되고 그날 미국에서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옵션 만기 예. 열리게 되고 10월 15일 날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랑 10월 달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소매 판매가 네. 소비 지표를 또 나타내니까 한번 금요일 날 이런 데이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변수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엄청 큰 이슈들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이제 그 물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의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다 나오거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그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예. 인플레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꺾이는 모습이 사실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진정이 됐는지 이게 원자재 가격을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뭐 9.5%까지 올라갔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꺾이는지 네. 전월보다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우리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 금통위, 네. 예, 금통위에서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데 시장까지 는 위축되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연속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 참가자들이 좀 약간 부담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금통위에서 그 기존의 경로대로 그냥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좀 약간 늦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11월에 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바로 직진을 할지 조금 물러설지 10월 12일 날 네. 데이터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질 텐데 뭐 대세 하락의 시작이 돼가지고 뭐 2,000한 심지어 800까지도 빠진다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좀 약간 뭐 글로벌한 이런 여러 이슈에 따른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텐데 우리 이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실 저는 여전히 뭐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대세 하락이면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대세 하락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갈 만한 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의 그런 공통점들이 첫 번째가 일단은 버블이 한번 발생했어야 돼요. 네. 근데 버블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3,300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유동성 버블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네. 그 기저에는 또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기업들 지금 실적 사상 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대감으로 간 게 아니라 실제 숫자가 찍히고 있거든요. 네. 수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버블을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고밸류잖아요. 예. 고평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PER 1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 하락의 조건과 맞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 과잉이 생겨야 돼요. 예. 이 공통적인 게 2008년도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공급 과잉이었어요. 그때 투자를 너무 많이 네. 가지고.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예. 공급이 오히려 없어요. 공급 병목이라 하죠. 공급 병목 현상에 수요는 넘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세 하락의 조건하고 안 맞아요. 아. 핀트가 아예 안 맞는 거죠. 정반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공통적인 특징이 고금리. 네.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예전에 2008년도 기억하시겠지만 7년도 말인가요? 그때 버블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5% 넘었었잖아요. 미국도 5% 넘었고. 네. 그때 전 세계 금리가 다 좀 높았어요, 대부분. 근데 왜 이렇게 올랐었냐면 경제가 워낙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커버하면서 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기니까 금리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 네. 서브프라임과 같이. 근데 지금은 아직도 미국이 제로 금리고 네.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10월에 올려도 1%예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너무 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블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은. 예. 그리고 과연 경기가 과열이냐 이거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는 안 하실 거예요. 예. 과열이 아니라 약간 이제 경기 모멘텀을 받다가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니까 모멘텀이 꺾이는 거지 둔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느 조건들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버블이나 네. 대세 하락의 징후는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단기 조정이다. 근데 네. 단기 조정이라는 게 이게 뭐 한 달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올해 2월부터 본격 조정 받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10월까지니까 8개월이죠. 정도.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레벨업 했던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무너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저는 뭐 너무 악재들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조건들에 의하면 대세 하락으로 볼 만한 저는 아직은 근거는 부족하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이제 버티는 힘은 개인들의 이제 투자 심리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 지금 신용융자 거래 제한도 있고 또 반대 매매 늘어나고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또 일일 평균 거래 대금 또 신용융자 잔액 이런 걸 쭉 수치로 보면 현재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이런 그 상황은 어떤가요? 심리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걸 나타내는 가장 바로미터가 신용잔고거든요. 예. 신용잔고 확실히 빠져요. 빠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신용잔고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네. 시장을 좋게 보니까. 근데 잔고가 확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9월 30일 날 315억이 나왔고요. 예. 10월 1일 날 247억 그리고 코스피 3천 그 붕괴된 날 있죠. 네. 그날이 233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화요일. 800억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코로나19 때 이게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코로나19 때 우리 그 급락했던 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최바닥인 날이 3월 19일. 네. 그날 밤대 매매가 260억이거든요. 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9월 30일 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시총이 훨씬 커졌으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치로 보면은 오히려 그 폭락했던 장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반대 매매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개인들의 심리가 위축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예. 예. 개인들 비중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한 달 전에 지금 거래 대금이 제가 이게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 보니까 한 20조 후반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9월 말까지 제가 보니까 20조 초반대까지 거래 대금이 떨어졌어요. 예. 그 개인들이 차지하는 그 주식 거래 대금 중에 개인 비중이 한때 높았을 때는 70%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 9월 달 기준 60%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위축됐는데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아 이제 개인들 진짜 떠나나 이럴 수 있지만 개인들이 떠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탁금은 오히려 이번 주 들어와서 늘었어요. 다시 네. 70조 원을 넘겨버렸어요. 네. 60조 원 중후반 때 있다가 70조 넘기고 보면 아직은 개인들이 나간 건 아니다. 네. 근데 심리가 좀 위축되니까 예. 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기관은 지금 이른바 꽃버스를 많이 담고 있고 네. 또 개인은 레버리지를 많이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즉 개인들은 그래도 올라가는 걸 이제 베팅하는 사람이 많고 기관은 내려가는 쪽에 베팅하는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10월 5일 날 하루 만에 400억을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증시가 무너지니까 네. 당연히 저가 매수하려고 사셨는데 최근 한 달 동안 2,660억이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버리지를.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 거죠.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전만 해도 지수가 지금보다 높잖아요. 네. 대부분 손실을 지금 많이 많이 보셨어요. 받네요. 예. 예. 그리고 곧버스는 오히려 반대로 대량 매도. 오히려 좀 반대로 팔아버리시고 한 달간 2천억을 팔았대요. 네. 예. 그래서 기관은 또 반대로 2배짜리 그 인버스를 2,400억이나 한 달 동안 네.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런 좀 상황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게 공매도 뭐하러 허용했냐 이럴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5월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거래 대금이 2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 공매도 한 그 거래 대금이죠. 대금이죠. 예. 근데 거의 외국인이 하거든요. 공매도는. 뭐 7, 80% 외국인이죠. 네. 근데 5일 하루에 있잖아요. 그 10월 5일 날 증시 폭락한 날. 네. 그날 하루 공매도가 거래 대금이 7천억이 나왔어요. 예.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 중에 75.6%를
외국인들이. 예. 이제 퍼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이 우려하셨던 게 좀 맞긴 맞아요. 맞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전 여전히 공매도가 증시를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방향을 결정지은 거는 여러 대외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국내 네. 문제랑. 근데 걱정하셨던 게 맞았던 게 뭐냐면 하락 속도를 그냥 가속화시켜 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가 1%만 빠져도 될 게 예. 2%, 3%. 내 종목이 2%만 빠져도 되는데 뭐 네. 5%, 6% 빠진 예. 거죠. 그러니까 우려했던 그 요인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자금이 아니었나.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좀 많이 나와서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지금까지는 뭐 개인들이 많이 이제 잃었지만은 좀 앞으로 좀 얻었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근데 분명한 건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비싸게는 안 사세요. 네. 지금 최근에 급 나갈 때는 저가 매수는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예. 결국에 이 악재들이 해소되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면 전 개인들이 이긴다고 보는 게 어쨌든 개인들은 저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인 게요. 공매도는 반드시 언젠가 갚아야 돼요. 예. 이건 뭐 팔아놨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외국인들도 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1% 올라갈 게 이제 나중에 반대로 더 급등해 버리는 거죠. 환매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결국 시간이 좀 약간 좀 지나면 개인들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뭐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은 데다가 또 전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차질 빚고 이러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좀 나빠졌는데 주가도.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나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충격을 더 네.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가요? 한국은 또 중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중간 원료를 수출을 하고 그럼 중국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미국에 네. 수출하고 이 네. 구조인데 거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중간재 수출이 안 돼 버리니까 예. 중국의 이런 제조업 분야 둔화는 한국의 수출 경기에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뭐 100%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지만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을 좀 할 수밖에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더 두들겨 맞아버렸죠, 사실 네. 당시에. 근데 일단은 이게 전력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네. 전력난 이거 생긴 거 아니냐. 예. 왜냐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을 안 예. 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보면 일단 뭐 동계올림픽 앞두고 공장을 무리해서 끄게 했다거나 그거는 좀 근거가 부족하긴 하대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매년 10월하고 다음해 2월까지는 항상 이런 이슈들이 좀 감사한 내용이 일부 나온대요. 아. 이게 주기적으로 좀 반복됐던 거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내국인들만 입장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외국인보다도. 그러면은 굳이 뭐 그렇게 환경에 예. 민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좀 전력난은 뭐 석탄 공급이 부족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어쨌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동계올림픽 때문이 아니라 네.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을 중국도 잡았잖아요. 거기서 중앙정부가 너무 좀 무리하게 예. 지방정부에 좀 급하게 좀 감산을 지시한 거 아니냐. 좀 더 예전 예. 수치보다 좀 강하게. 근데 지방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석탄 공급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전력난이 가중됐는데 결국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호재라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화상회담이지만 그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좀 타격을 입었다면은 좀 미중 갈등이 약간 완화만 돼도 우리한테는 호재 아닐까요, 시장에? 네, 일단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좀 미중 갈등이 이렇게 계속 심화되면 수출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뉴스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 뉴스 나오면서 또 시장도 좋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 개선이 좀 돼준다면 글로벌 제조업체들한테는 조금 좋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그 당장 합의가 된다 이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네. 지금 이 노선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화상회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일단은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안 좋게만 사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최근에 데이터도 좀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중국 소비 데이터는 또 되게 견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까지 지금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 이번에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장품 수출 많이 하잖아요. 예. 9월달 중국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화장품이 18.5%나 증가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안 좋나 그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정반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9월달에요 화장품 수출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건 기저효과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실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경절 지금 이번에 중국이 국경절 연휴 동안 쉬었잖아요. 예. 그때 하이난 면세점 매출이 8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는 또 좋아요. 일단은 뭐 10월 데이터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려했던 데이터보다는 지금 중국 데이터는 예. 좀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국 관련한 이야기 자꾸 질문 드리는데 이제 중국의 전력난으로 해가지고 황린, 뭐 텅스텐 같은 반도체 소재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주가가 썩 좋지가 못한데 이것도 악재가 겹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황린이라고 그러네요. 황린, 뭐 텅스텐 이게 네. 이제 반도체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규소 같은 경우도 이제 실리콘이니까 네. 쓰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가격이 1년 동안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규소가 300%가 올랐다고 하니까 예. 가격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로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차질 때문에 그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겼거나 예? 안 좋다. 근데 아직은 그런 뉴스는 찾아본 게 없어요. 이제 소재 부품주에 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네, 아니, 소재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공장 가동이나 이런 게 조금 생산량이 줄거나 예. 이런 것들이 좀 일단은 언론상으로도 이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삼성에서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요. 하이닉스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10월 달 또 넘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확인한 것까지는 뭐 그런 그 우려감은 크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것도 한번 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사 그게 현실화되면 그게 진짜 악재일까? 왜냐면요, 올해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많이 했대요. 네. 공급이 줄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재고가 쌓인다 네.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감산 들어가거든요. 그럼 반도체한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오히려 공급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이슈 때문에 생산이 줄어버리면 네. 가격이 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논리도 일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는 있는데 무조건 악재로만 볼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네. 내년 상반기에 3나노 공정을 이제 적용한 양산에 들어간다. 뭐 TSMC보다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파운드리에 대해서는요, 주가가 반응을 안 해요. 전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메모리 가지고는 지금 주가 오르기가 어려우니까. 네. 메모리는 내년 2분기까지 무조건 안 좋다 그냥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못 가죠.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는 파운드리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개선되면 가는 건데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같아요. 네. 최근에 수율도 올라가고 또 고객사도 늘어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 파운드리 포럼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 3나노 공정에 GAA라는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양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의 TSMC보다 성능이 30%나 네.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가 50% 네. 예, 줄어든다. 예, 줄어드는 거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줬고 2025년에는 또 2나노까지 네. 가겠다고 언급을 했고, 파운드리 가격도 인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고객사가 100개 정도 되는데 향후에 300개까지 증가할 거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M&A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주가가 한번 반응을 할 만도 한데, 시장은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1월 달에 믿었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1월에 슈퍼사이클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TSMC 추격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안 됐잖아요. 예.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번 좀 당하다 보니까 이거 알겠는데 네. 좋아질 거는 같은데
아직 못 믿겠다. 좀만 더 보자. 예. 그래서 지금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대형 고객사가 하나라도 좀 확보되는 뉴스가 나온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 예. 이 구글이 큰 물량을 준다거나 네. 이런 게 진짜로 하나 정도라도 나와주면 그때 믿겠죠, 사람들이. 그럼 그때부터 파운드리만 가지고도 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사람들이 기대 반, 예. 좀 아직은 좀 그런 중 구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요즘 같은 이 약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을 보십니까? 대표적인 게 역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이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리오프닝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항공주, 여행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가격 부담이 생길 정도로 최근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예. 쫓아가지 마시고 리오프닝에서 좀 덜 오른 섹터가 항공기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 보고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 거 예. 있죠. 항공기 예. 부품 회사들이. 배에서 내렸으면 항공기 타자 뭐 이야기. 어디서. 그래서 항공기 부품은 이제 결국 보잉과 에어버스가 지금 항공기가 부족하거든요. 네. 여객기가. 그래서 아마 주문이 들어갈 거예요. 예.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항공주 말고 이 항공기 부품 회사는 지금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이쪽 보시고 또 한 가지가 타이어도 저는 좀 좋게 봐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타이어를. 예. 근데 왜냐하면 리오프닝 하면 사람들 밖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예. 아무래도 운송 수요가 느니까 타이어도 당연히 교체가 되겠네요. 교체거나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근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다들 아시는 뻔한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되게 어려우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기 부품과 타이어를 좀 주목하자. 네. 아무도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공급망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동남아 병목 현상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진짜. 네. 거기서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게 의류 OEM 회사들, 아. 신발 OEM 있죠. 예. 예.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갭 이런데 이제 의류를 만들어주거나 신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뭐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실적 충격을 받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최근에 생산이 재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 의류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키나 뭐 아니면 아디다스나 뭐 갭 같은 데서 의류 OEM 회사들의 오더를 굉장히 세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제 채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4분기 아시겠지만 연말 소비 시즌이에요,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예. 예. 그러면 옷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주문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동안 이제 못했으니까. 예. 그러면 의류 OEM 회사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네. 터닝할 것 같고, 이 의류 OEM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옷이 가장 가동이 중단돼도요 가장 빨리 생산이 가능하대요. 예. 공정상. 네. 근데 그 다음이 신발. 예. 신발은 좀 어렵대요. 아, 이게 좀 의료보다 신발 어렵죠. 만들기가 예. 옷보다는 좀 어렵다고. 네.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자동차도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예. 차 부품. 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제일 느린 편이죠, 사실. 네. 그래서 시차별로 지금 당장 의류가 좋지만 그 다음에 신발 OEM도 좀 보시고 자동차 부품도 네. 아직은 아니지만 네. 결국엔 이건 공급망 개선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면 이쪽도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뭐 배터리, 바이오, 뭐 또 그리고 플랫폼 이 모두 별로 힘이 없는데 그 짧게는 한 올 연말까지, 길게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쭉 볼 때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가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내년도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봤는데, 일단은 그 가장 큰 게 지금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결국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못했던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배경엔 기업들이 현금이 되게 많아요. 예. 많이 쌓아놨어요. 예. 코로나 때 돈 번 기업들이 많아서 그 기업들이 아마 설비 투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설비 투자 들어갈 때 가장 수혜 많이 받는 기업들이 그 자동화 설비 같은 거. 요새는 이제 공장을 많이 자동화하잖아요. 네, 스마트 팩토리라고. 네, 맞아요. 예. 그쪽 관련된 기업들, 기계 업종 중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요즘에 전력난이잖아요. 네. 전력 기계 회사들도 네. 결국에 설비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아까 파운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파운드리에서 제일 메모리랑 다른 게 후공정을 외주를 많이 줘요. 네. 삼성이 직접 안 하고 검사 조립 같은 걸 맡겨요. 그러면 파운드리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이거를 다 후공정을 맡겨버리거든요. 예. 여기 낙수효과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코스닥이 중소형주 중에 네. 그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테슬라가 유일하게 다른 자동차랑 달라진 게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얘네들은 하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소프트웨어로 반도체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요 반도체가 다 달라요. 쓰이는 데가 네. 각각 다 달라요.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요 이 반도체를 저쪽용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나 봐요. 아. 대체를 해버리는 예, 거예요. 예. 그 반도체도 적어요. 다른 회사보다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 높다고 봐요. 그럼 소프트웨어거든요, 결국에. 예. 그 현대차도 투자를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이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반드시 내년도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네. 계속 있는데, 친환경에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너무 뻔히 아는 것만 보지 말자. 뻔히 아는 게 뭐냐면요. 태양광 누구나 알잖아요. 네. 풍력, 네. 수소도 알죠. 네. 아니, 그걸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아니까 차라리 그거 말고 좀 규모는 작더라도 친환경에서 좀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네. 뭐 대체육, 가축 사육을 줄이는 것도 친환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 음. 폐기물 재활용하는 거, 네.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거 있죠. 또 암모니아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에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와이프도 폴더블 폰 샀더라고요. 예. 샀는데 아니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폴더블 폰도 이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커질 것 같아요. 시장이 아. 굉장히 내년부터 더. 예.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도 내년 좀 다크호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벌리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시황이에요. 전략인데 네. KB증권에서 나온 월간 전략입니다. 가을엔 소외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라는 이제 제목인데 네. 왜 이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그래도 올해 좀 KB증권이 되게 좀 증시를 잘 맞췄어요. 사실 예. 여름에 조정 올 거라고 또 예측을 했고 네. 거의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고 봤던 이유가 그냥 패턴이 있대요. 경기 둔화와 긴축의 조합은 거의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래요. 뭐냐면 위기가 생기고 나서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 예. 올라오잖아요. 1년 동안 올라와요. 옛날에 2009년도도 그랬고 반복이 되는데 그때 유동성으로 올려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후부터 한 5에서 뭐 많게는 10개월 동안 네. 증시가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올라온 상태에서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된대요.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연준은 뭘 보냐면 그 경제 지표가 제일 좋을 때 있죠. 네. 제일 좋으면 연준은 그것만 보고 긴축 카드를 꺼내든대요. 아. 이제 경제가 정상화됐구나.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조금씩 꺾이는데도 연준이 봤을 때 레벨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증시는 모멘텀을 보고 꺾였으니까 빠지는데 네. 연준은 증시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긴축해도 충분히 되겠다. 이 조합이 항상 맞물린대요. 네.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2009년도에 증시가 한번 반짝했다가 한 1년 쉰 적이 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도 이상한 게 아니다. 네. 과거랑 봤을 때는 좀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예. 증시가 이제 빠지고 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대요. 네. 그 긴축 이슈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차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아. 다 이게 공통적이래요. 86년, 94년, 99년, 2004년, 2009년 그리고 이번에 2021년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1년간 랠리가 또 이어진대요. 예. 그래서 KB증권에서 예전 자료 보면은 뭐 3천 후반까지 내년에 보는 게 이제 네. 그 근거가 이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10월까지는 좀 안 좋게는 보고 있어요. 10월에 일시적으로 2,900 깰 수도 있다. 네. 근데 실제로 2,900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다 주가는 내려온 것 같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랠리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좀 그 가격적으로는 매력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반등의 트리거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지표로 제시한 게 뭐냐면 상하이 컨테이너성 운임 지수 있잖아요. 네.
이게 꺾이면 좀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고 봐도 아. 된대요. 왜냐면 이게 운임지수가 올라간 이유가 병목 현상 때문이잖아요. 네. 그걸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중국의 통화정책 변경. 네. 그러니까 뭐 지준율 인하 같은 거 있죠. 예. 그거를 11월, 12월에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의 트리거란 얘기죠. 어쨌든 10월까지는 좀 위기의 절정인데 네. 그게 지나면서부터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KB증권의 이 전략에 의하면 지금 2,900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좀 크게 봤을 때는. 예.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10월 증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투자의 실력은 또 약세장에서 가려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희망적인 또 보고서도 나오고 하니까 잠시 소나기를 피한 상황에서 또 마음의 안정도 다지고 또 포트폴리오도 좀 새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